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부동산 송사로까지 번지면서 이전 투구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재벌과 정기의 만남을 상징했던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1조 원대 재산 분할 결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 쟁점을 분석해봤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우리은행 700억 원 횡령 사건 관련 피해자인 우리은행 측을 대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피고인 중 하나인 유안타증권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한 김앤장 측 입장과 위법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 해 혼인은 19만 건, 이혼은 9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결국 돈 싸움, 재산 분할로 귀결되는데요. 부부였을 때 함께 쌓은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놓고 다투는 일이라 법적 공방이 치열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벌가와 정계 만남을 상징했던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은 수년째 이어지는 중인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법원은 어떤 부분을 참작할까요? 석대성 기자가 변호사들과 이혼 소송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진면목은 결혼 생활 30여 년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해 말 이혼 소송 1심 마무리 후 항소심 중입니다. 노소영 관장은 앞서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절반을 재산 분할금으로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건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 양측은 이에 불복했고 두 사람 결별 방정식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이혼 재판에 더해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 동거인 TNC재단 김유영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률방송은 3명의 변호사와 3가지 소송을 분석, 전망했습니다. 이혼 소송 관건으로는 모두 특유재산을 꼽습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신 이 주식이 특유재산인가, 분할재산 명세표를 원고재산, 피고재산 모두 정리를 해서 냅니다. 그 표에 들어가야 분할이 되는 것인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신 SK 주식에 대해서 1심에서는 전부 특유재산으로 빠졌던 것이죠. 2심에서는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재산 분할을 할 때에는 결국에는 파탄 시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요. 파탄 시점을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시점, 그때가 되어서야 파탄이 된 거 아닐까. 우리나라 법원 판사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시다. 법원에서는 대부분은 혼인기간이 장기간 되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재벌가 이혼 소송이 이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삼성가 사건도 있었고, 이제 뭐 대한항공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사실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 특유재산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건지. 1심 판결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 이혼 소송의 2건의 쟁송은 양측의 심리전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시효가 지나 진위를 따지기 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선 변호사 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은 그 계속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 법률혼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분명히 불법 행위이고, 그동안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소멸시효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태원 회장과 그 동거녀는 계속 부정행위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반소 청구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 수는 있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가 됐다라고 보는 게
상간자 소송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재산 분할 소송이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거녀에 대한 소송이 먼저 나서 동거녀가 먼저 노소영 간장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을 했다라면은 이 위자료 금액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간장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죠. 항소심은 엄연히 이혼 가사 소송이고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고 이 손해배상 소송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엄연히 판단의 기준도 다르고 별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는 탄원서나 자신이나 자녀가 투병 중이었다면 이런 상황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탄원서가 재산 분할에 있어 특유 재산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르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판사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결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항소심 관건은 판사의 주관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변호인단이 얼마나 더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달린 셈입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는 1심하고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 일단 1심 사건도 뭐 반소 청구 이후로도 거의 3년 이상이 도과된 사건인데 이미 1심에서도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고심하고 판단을 내린 부분이에요. 항소심에서 노소영 간장 측에서 뭐 새로운 증거라거나 새로운 주장을 추가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생각보다 또 2심 판사님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판사의 판단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특유재산이라는 부분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이 판사의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특유냐, 뭐가 특유하냐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판례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감을 나타내기엔 너무나 가벼운 종이 한 장. 치열해지는 만큼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진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장기간 결혼 생활의 결말이 얼마로 책정될지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핫클릿 김앤장과 이해 충돌입니다. 지난해 4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700억 원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가 범행 10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전모 씨가 자신의 친동생과 지난 2012년부터 바로 작년까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당초 전 씨가 횡령했다고 알려진 금액은 614억이었으나 범행 금액이 또 발견되면서 최종 횡령 규모는 707억 원으로 늘어났고 검찰은 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횡령액을 707억 원으로 다시 고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검찰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앤장 소속 A 변호사는 제3자 추징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은행 측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이 상대 피고인 중 하나인 유한타증권도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같은 사건 변호, 이번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동시 대리하는 소위 쌍방 대리가 법정 안에서 가능한 일인 걸까요? 일단 우리 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합니다. 바로 쌍방 대리 금지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 관련 검찰 출신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위법 판단을 내렸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 31조에 보면 한 명의 변호사 그리고 한 개의 법무법인이 대립되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변호사가 자기 클라이언트를 위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대법원도 이런 변호사법 취지를 반영해서 민사에서 피해자를 대리했다가 나중에 형사에서는 가해자를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은행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해 김앤장 측은 법률 방송을 통해 본건 관련 이슈를 충실히 검토해 수임 여부를 결정했으며 검토 결과 이해충돌 이슈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김앤장 이해충돌 이슈를 두고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자체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김앤장은 이제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 거고요. 당사자 쌍방이 김앤장 선임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수임 내용을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김앤장이 평상시에 이제 쌍방 대리한다는 식의 비난을 좀 받았던 게 있어서 이 사건도 그렇게 곱게만 보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앤장 자체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이 같은 논란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뢰인 입장에선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될지 신뢰관계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는 것은 모든 법조인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K-팝, K-뷰티 등 한류의 영향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죠. 특히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가도를 달리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같은 기세를 몰아 한국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이 해외로 계속해서 뻗어가는 가운데 특이하게도 한국 땅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법률방송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간판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부분인 거리. 한국이지만 미국과도 같은 이곳은 평택 미군기지입니다. 미군기지 내 한켠에 자리한 영화관에선 영어 자막이 제공되는 익숙한 한국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자막이 없으면 한국 영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미군들 때문에 항상 기지 내에는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가 배급돼 왔습니다. 좀처럼 마주하기 힘든 한국 영화를 미군 기지 내에서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친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이 같은 기회가 제공된 겁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린 한미 친선주간 행사는 주한미군의 상호 유대와 사기 진작을 위해 197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엔 체육대회와 한국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특히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주한미군 한국영화제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영화제는 미군 부대 내 주한미군과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영화제입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한미 양국의 교류를 위한 중요한 행사에 큰 자리를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한미군 한국영화제는 제 5회를 맡게 되는 영화제로서 이제 한미 양국 간의 이제 우호 증진과 특히 이제 타투사와 주한미군 간의 이제 친선주 간에 진행되는 행사로서 이제 한미 양국의 교류를 위해서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돼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특히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법조인이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최초 역임했다는 점입니다. 양 변호사는 자신이 법과 관련된 행사가 아닌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유에 대해 문화예술계 권리를 지키고자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제를 통해
한미 양국 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양 변호사는 계속해서 미군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몇 년 계시지만 한국 영어가 어떻고 한국 문화가 어떤지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이제 미군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에게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취지, 좀 더 양국 간 좀 가깝해지는 그런 취지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뭐 전라북도 군산이나 다른 이제 미군 부대가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이제 영화제 하는 것을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뭐 이제 한미 양국 간에 좀 더 민간 외교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CFD 등 여러 금융사고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추가 자금을 입금하라고 요청하고 고객으로서는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파산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금융사고 피해자, 소송이냐 파산이냐 그것이 고민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최근 이 CFD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런 금융사고 지금 최근에 끊이질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뭐 CFD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분들이 지금 피해 구제를 위해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 그 CFD 사태 역시 심각하지만 과거에도 이제 금융기관이 제공한 뭐 HTS에서 오류가 났다든지 전세 사기 아니면 뭐 시장에 충격이 발생해서 이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을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융사고로 손해를 입은 분들과 금융기관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와 같은 금융사고 발생 시에 재발방지 대책이 언제나 강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발방지 대책은 미래의 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손해를 회복하거나 뭐 재기를 시도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무사님, 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그냥 투자 자산이 사라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파산까지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을 이제 모두 손실을 입는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투자 중에서도 이번 CFD처럼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자금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산이라는 절차를 좀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번 그 CFD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억 어치의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할 때라도 내 포지션에 따라서 실제 100억 중에서 4분의 1 정도이냐 25% 정도만 투자를 해도 똑같은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거든요. 즉 이제 통상적인 투자에 비해서 4배 정도 투자 이익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투자를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투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도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급부로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도 원금이 모두 손실한다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레버리지 효과를 얻은 만큼 그 손실액도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띠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뭐 금융회사랑 뭐 소송을 한다거나 파산을 한다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소송과 파산 중에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이 경우에 누구도 쉽게 조언을 줄 수는 없고 또 조언을 줘도 각각 이게 상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을 입었을 때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이제 승소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물론 각 사례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금융사고 발생의 경우에도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손해를 모두 다 배상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쪽에 이제 명백히 잘못한 것이 있는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던 피해자들은 매우 일부고요. 상당수는 이제 70에서 80%의 손해배상만 받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들을 보면 뭐 HTS에 표시된 정보가 뭐 오류가 있었음에도 투자자는 뭐 위자료만 겨우 받거나 아니면 이제 HTS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해의 약 뭐 3분의 2나 뭐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대체로는 뭐 50% 정도 배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잘 싸운 사례일 수도 있다. 금융사의 그 문제가 매우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서는 50%면 되게 성공적이고, 명확한 사례를 할지라도 100%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사실 피해를 입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서로 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서로 다른 조언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피해자들로서는 어떤 조언을 신뢰를 하고 이를 따라야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떤 조언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이제 아무래도 각자 판단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네. 피해자분들은 파산 아니면 소송 외에도 이제 재산을 단순하게 제3자 명의로 옮기거나 아니면 뭐 금융기관의 채권의 소멸시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방법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만 마지막 방법들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제외를 하고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경력, 경험 등 외에도 해당 전문가가 나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인센티브 부분을 보셔야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해당 전문가의 뭐 경력이나 설명, 뭐 동일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유사한 얘기를 하는지 등을 듣고 이제 마음대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문가가 뭐 자신의 경험에 또 지식에 기반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스타일에 따라 조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혹시 한 변호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금융사고로 인해서 뭐 파산과 소송 뭐 이런 것들이 고민될 때이므로 이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가령 뭐 내가 이제 어떤 뭐 전문가를 만났다. 근데 이분이 금융 관련 소송을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이다라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해서 승소와 패소를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이제 문제의 접근도 어떻게 소송을 해야 승소를 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승소 비율은 또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실력이 좋은 만큼 승소 경험이 많아서 소송을 이제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산 사건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송에서 다 패소하고서 이제 방법이 없는 그 파산을 이제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 소송해봤자 결국은 지고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용 내지 말고 먼저 그냥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뭐 이런 조언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금융사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가장 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좀 절충안이 있다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 조정 신청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이제 집행이란 것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소송과 같이 여러 번 출석을 해서 서면 공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수임료도 조금 더 소송보다 저렴하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중립적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그리고 결과를 검토를 하게 되므로 다소 내가 제출한 서면이 아쉽다 하더라도 좀 보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서면을 완벽하게 쓰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있겠지만, 그것이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뭐 사실관계 조사나 아니면 법령 해석에 따라서 내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보충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돈 되는 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들에서 굉장히 실무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좀 선택해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다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